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번 회에서는 전환기 한국의 이 과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과제는 이념의 정립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요. 현재 시기를 전환기라고 하는 이 표현은 피터 드러커에서부터 따왔습니다. 피터 드러커가 이 세계 역사를 보면은 급속한 전환기, 이것이 이제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너무나 급격한 변화이기 때문에 태어난 그 아이들이 자라서 자기 부모가 살았던 그 세대, 그리고 또는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 세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이제 변화가 속도가 빨랐다, 그리고 변화의 폭이 컸다 하는 그 시대를 전환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. 뭐 예를 들면은 르네상스라고 하는 전환기, 그 다음에 1776년서부터 한 60년간 지속이 됐던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전환기, 그리고 1960년대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이 시기를 세 번째 또 다른 전환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. 그래서 저는 1960년서부터 한 60년 내지 70년을 플러스를 하면은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점이 됩니다. 2000한 20년대, 30년대. 이것이 전환기가 마무리가 되는 그런 시기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그 현재 전환기에 우리가 어떤 과제를 현재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피터 드러커는 이번에 전환기의 그 이름을 포스트 캐피탈리스트 소사이어티, 말하자면 이제 탈자본주의 사회, 이런 그 표현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특징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뭐 지식사회적인 특징이라든지 이 용어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표현하는 용어가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죠. 이 시대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는 과거의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그 부분, 근대화 되기 이전의 어떤 그 이후도 마찬가지지만 이 역사는 서구의 역사입니다. 서구. 유럽이라든지 미국. 그런데 이제 1960년 이 당시에 드디어 동양의 그중에서 이제 특히 일본이 경제 강국으로 부상을 했죠. 그러면서 이제 세계 역사가 된 거예요. 아시아 이런 나라들이 이 세계 역사에 이제 일원이 돼가지고, 따라서 이때부터 이제 세계화라고 하는 이슈도 생기게 됐고요. 컴퓨터가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정보화 시대, 오늘날은 뭐 4차 산업혁명의 시대,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 급속한 변화를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고,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시대를 표현하는 용어 중에 하나는 지식사회입니다. 지식사회. 이 피터 드러커가 봤을 때 지식사회의 그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면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그 수많은 군인들이 미국으로 귀환을 하면서 제대 군인 그 원호법이라고 하는 GI법이라고 하는 그 법률이 제정이 됩니다. 이 군인들을 사회에 적응을 시키면서 잘 살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, 이걸 법안에다가 이제 담아가지고 대학 진학을 의무는 아니지만 대학 진학을 국가에서 이 등록금이라든지 모든 것을 이 자격을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고급 교육, 이거를 받아야만 사회생활을 하는구나 하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지식사회, 날리지 소사이티로 이제 진입을 했는 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GI법이다.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, 이것이 좀 맞는 것 같은 것이 우리 한국 사회도 이 대학 진학률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 같은 나라가 없죠. 뭐 80%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이러면서 한국 사회가 상당히 그 다이나믹하게 이 지식이라고 하는 날리지 중심으로 이렇게 동적인 그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는가,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대, 이때쯤에 이 탈자본주의 시대가 완성이 될 것이다.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탈자본주의 시대니까 우리가 자본주의를 마감을 하면서, 말하자면 초기에 250년 전에 시작이 됐던 그 자본주의, 이 특징, 이 노동자가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마르크스즘이라든지 뭐 또 거대 자본의 어떤 이 영향력, 이런 것이 뭔가 이게 아닌 그런 그 사회가 됐다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지금 잘 생각을 해보자면은 자유지상주의라고 하는 거 있죠. 이것이 이제 그 초기 자본주의 시대, 우리가 뭐 다른 거 볼 거 없다, 국가가 할 일이 뭐가 있느냐, 알아서 모든 자유만 보장을 해주면은
되는 것이다 하는 이런 자유지상주의. 이것이 이제 전혀 잘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,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순수 자본주의라고 하는 성격, 그리고 사회주의라고 하는 성격, 이거를 모두 이것이 세트가 된 또 다른 이 자본주의, 후기 자본주의죠. 이것이 이제 우리한테 지금 현재 도래가 된 것이 아닌가,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시대는 제일 중요한 자원은 자본가도 아니고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도 아니고 대신에 그 지식인입니다. 여기서 말하는 지식인 하면은 고도의 지적 재산권을 보유할 수 있는 정도의 이 뭐 기술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. 이런 사람들이 각종 그 대기업이라든지 조직에 소속이 돼서 일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또 현재 그 시대를 조직들로 이루어진 사회다,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해요. 그래서 하여튼 이 피터 드러커는 용어를, 새로운 용어, 우리가 잘 쓰지 않던 용어를 만드는 이런 그 쪽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좀 불허하죠. 자, 그래서 이제 본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포스트 자본주의 시대, 이 시대는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와는 달리 이념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. 이념이. 그 이념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이념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그런 그 풍토가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,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 오늘날 새로운 그 좌파 이념을 가진 이런 그 세력들에 의해서 나라가 거의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이죠. 그렇게 된 그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은 1990년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뭐 또 구소련이 그 해체가 되고 하면서 이게 공산주의는 결국은 안 되는 것이구나, 마르크스주의가 붕괴가 되고 공산주의가 붕괴가 된 그런 역사적인 대작 사건이 있었죠. 이 사건의 그 이념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세속적인 하나의 그 종교, 이 사회가 또는 정부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세속적인 종교, 이것이 루소에 의해서 태동이 된 그런 하나의 그 이념지향적인 그런 그 사고인데, 이런 사회에 의한 구원의 그 시대가 종료가 됐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난 100년을 보자면은 우리가 250년 전에 시작된 자본주의, 이것이 도도히 발전하는 속에서 제일 맹위를 떨쳤던 것은 사실은 마르크스주의죠. 마르크스 그 사회주의 이념, 이것이 종지부를 찍은 그 사건이 바로 이 소련의 그 멸망, 소련의 그 붕괴다,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이렇게 되면서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이념에 대한 그 두 가지의 그 태도가 생겼습니다. 첫째는 그 우파적인 그 자유주의 진영에서의 그 태도, 이제 게임은 끝났다라고 하는 태도죠. 예를 들면 그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일본 그 저자 후쿠야마에 의해서 아주 세계적으로 이게 인용이 많이 되는 그 내용입니다. 역사는 종언, 역사의 종언이라고 하는, 이제 좌우의 이념 이런 거는 이제 끝났다,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풍토가 우파 사이에 그냥 만연하기 시작했어요. 그런데 이제 그런 속에 도도히 또 이 저변을 흐르는 그 움직임이 뭐가 있었느냐면은 바로 그람시의 그 진지전이라고 하는,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마르크스주의하고는 달리 이 상부 구조, 이 어떤 이데올로기 이런 것이, 사상, 이념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대중적인 어떤 이 침투, 이거를 해서 사회 곳곳에 이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이런 그 전사들을 침투를 시키는,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. 바로 우리나라가 현재 겪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. 이 두 가지의 상반된 흐름 속에서 우리 한국이 지금 이 서구에서의 어떤 흐름, 이거를 약간의 어떤 시차를 두고 그대로 이거를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한국이라고 하는 지정함을 가진 이 땅이죠.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그 0.7% 차이의 이 국가가 완전히 뒤집혀지느냐, 아니면 회생 쪽으로 가느냐, 뭐 이런 그 아슬아슬한 이런 나라가 돼버린 것입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현재 이 전교조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 있는 교육이라든지 공교육, 이런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교육,
이 좌파적인 이 신념을 자꾸 심어주는 경제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우리가 바로잡을 수 없는 이런 그 기울어진 그런 운동장을 가지고 있는 그 형편인데, 이런 속에서 다음 선거는, 다음 대선은 어떻게 될 것이며, 다음 총선은 어떻게 될 것이며,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? 따라서 이제 한국은 최우선 과제가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소홀히 해왔었던 이 이념, 이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이 결론이 되는 것이죠. 이걸 소홀히 하다 보니까 뭐, 안철수 같은 정치인은 선거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오늘날도 빨갱이가 어디 있남요?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. 근데 이제 한국이 이렇게 이념에 있어서 이제 소홀히 된 그 배경을 조금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 역사를 좀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시면은 조선시대에는 이게 거의 그 좀 이 백성들을 갖다가 잘 살고 국가를 근대화하는 이런 거하고는 국가 지도부가 전혀 원하지는 않았죠. 완전히 그냥 닫아 걸고 양반들이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이 일반 백성이 깨어나고 하는 것을 거부했던 그런 사회가 조선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조선의 역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요. 근대화는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일제가 시작이 되면서 그때서부터 싹트기 시작했다.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, 이것이 결정적으로 국가체제에 자리 잡은 것은 우리의 그 초대 대통령, 이승만 대통령의 이제 이 국민국가 성립, 건국,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.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산업에 의한 이 근대화, 여기서부터 수많은 우리가 이 민주화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됐습니다. 이것은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어떤 크리티컬 매스가 이 중산층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민주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진정한 민주주의를 할 수 없는 것이에요. 그런 걸로 봤을 때 박정희 대통령의 그 산업화,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의 이 마무리를, 박정희 대통령의 그 산업화 마무리를 잘 했죠. 기업이 자율적으로 이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게 마무리를 잘 한 것은 바로 전두환 대통령이죠.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바쁘다 보니까 바쁘게 산업을 일으키는 이런 속에서 이 정신적, 이념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뿌리를 단단하게 하는 그런 작업이 좀 소홀했지 않느냐. 돌이켜보면 소홀했다고 볼 수도 없는데, 과거에 여러분들 그 기억나시죠? 국민교육헌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방법이 공격을 많이 받았지만, 뭐 일본의 뭐 천황 체제도 아니고 이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았지만, 그 내용만큼은 우리 국민들에게 이 근대인의 어떤 그 자세, 정신, 이런 거를 늘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. 이거를 싹쓸이 없애버린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김영삼 대통령입니다. 김영삼 대통령이 새로운 교육법을 만들면서 여기서 교육의 목표, 근대인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런 교육의 목표가 완전히 사라지고, 일종의 교육의 당사자인 뭐 학부모와 뭐 학생과 이런 당사자, 뭐 교사, 이런 사람들 간의 어떤 역학관계인 것처럼,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일종의 계급투쟁적인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.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. 일본은 교육법의 교육 목적 부분에 명확하게 목적이라 하는 것은 국민들을 근대인의 어떤 이 태도, 자세, 이런 거를 키워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들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우리 교육법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. 애매모호하게 뭐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서 들어가 있긴 한데, 이거는 뭐 근대인하고는 전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.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이 전교조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 있는 그런 이상한 교육이 지금 현재 몇십 년간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고, 이런 좌파 지향적인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 이런 그 청소년,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이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좀 아찔하죠. 뭐 또 정권 쪽에서 보자면은 김대중, 노무현 이 좌파 정권 쪽에서 특히 그 노무현 대통령은 이 5년간의 미선 효선 사건이라고 하는 이 반미적인 이 운동이 거세게 이렇게 불었던 그런 시대가 됐죠. 그러면서 이 한미 동맹을 훼손하려고 하는 이런 반미 정북적인 이런 운동이 심화가 됐던 것이 바로 그때부터라고 볼 수가 있고,
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이것을 그런 움직임을 차단을 하고 정신을 좀 바짝 차렸으면 좋은데 이때 이념의 그 중요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바로잡는다라든지 또는 인식을 좀 잘 했다라든지 하는 것이 거의 없었다.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상당히 그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. 예를 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그 전승절 기념식에 갔던 이 얘기가 이제 굉장히 큰 그 실책이었다 하는 것을 이 우파 진영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죠. 거기 갔다 와가 아마도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후회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러고 나서는 급히 돌아와서는 대북 강경 노선으로 선회를 했죠. 말하자면 이게 어떤 시계추가 너무 극과 극으로 이렇게 치달리다 보니까 내 외부의 어떤 의구심을 좀 자아내게 되고 이 반대 세력의 이 역공 이런 것이 이제 급격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탄핵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명박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이념은 불필요하다. 앞으로는 실용이다 하면서 이 실용 대통령 이렇게 표방을 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. 그러면서 또 갑자기 본인의 그 인기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독도를 방문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상한 소리나 하고 이래서 자유체제의 하나의 이 안보체제의 동맹이라고 볼 수 있는 한미동맹 그 뒤에는 그 일본까지 이어지는 삼각 그 동맹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거를 훼손하게 되는 그 반일 어떤 종족주의적인 이 움직임이 심화됐던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.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그 실정은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념을 얘기를 하면은 마치 당신 극우 아니냐 또는 전쟁광이냐 뭐 이런 식의 어떤 공격을 받는 그런 형편이 됐다 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이 현실이죠. 자,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친북이라든지 나가서 이 친중적인 그런 성향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퍼졌는데 다행히도 중국이 어떤 이 국가냐 특히나 이제 러시아가 현재 그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결국 어떤 나라냐 이런 전체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세계가 그리고 한국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. 예를 들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중국의 그 국가체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좋다. 다만 이 중국 공산당에 대항만 하지 말아라. 이거죠. 이건 노골적인 권력주의예요. 그 국민에 대한 어떤 감시체제라든지 하는 걸 거미줄처럼 쳐가지고 국가에 대항하지. 공산당에.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라 하는 나라는 공산당이 곧 국가죠. 그래서 인민들을 어느 정도 잘 먹고 살게는 해줄게. 다만 반항만 하지 마. 이게 이제 중국입니다. 이런 나라를 추종하겠다고 하는 그 세력이 대학가라든지 이런 쪽에 너무나 많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중국을 찬양하는 이런 그 유튜브라든지 하는 것이 만연하는 걸 봤을 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좀 문제가 많다. 특히 그 정중 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것이 이념하고 이제 이념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거고 이게 물려 있는 것이에요. 그런데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때서부터 야 이거 중국은 좀 잘 살게 되면은 뭔가 좀 달라질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이제 급속하게 깨닫기 시작했죠. 그러면서 인류 보편의 가치, 개인 존중, 진실 존중, 뭐 시장 존중 이런 그 인류 보편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끼리의 어떤 공동 전선이 이게 중요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 그때서부터 한 10년간의 현재 그 흐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이제 첨예하게 된 것이 현재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봤을 때 과거에 그 전체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나 중국은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난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. 그렇게 진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우리 한국의 이 정치 지형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전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뭐 이재명 같은 전과 사범 그러면서 현재 온갖 이 잠재적인 범죄
이런 거에 둘러싸여져 있는 이런 후보하고도 0.7%의 아주 아슬아슬한 이런 차이를 가지고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은 됐지만 이것이 다음번 총선이라든지 대선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될 수 있을지 우리는 안심을 할 수가 없는, 안심이 아니고 사실 백척간대 어떤 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,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 진단이라고 볼 수가 있고,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여러 가지 이 전환기의 흐름이라든지 하는 것이 사실 우리한테 유리한 국면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. 사람이 어떤 인류 보편의 가치, 이거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구나, 이런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확산이 되고 있죠. 그래서 이 개인 존중, 이 자조자립하는 이 개인, 그리고 자유를 추구하는, 그리고 진실을 존중하고 이 시장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우파적인 그런 자유주의 가치, 이거의 중요성을 이제 사람들이 일깨우기 시작했다. 이것이 이제 우리한테는 굉장히 호재가 되고 있고요.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마냥 그냥 안심만 하고 있으면은 안 되는 것이죠. 예를 들어서 선거 때 이런 이 좌파 쪽에서 얘기하듯이 국가가 모든 걸 다 해줄게,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고 하는 이런 사회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있다 했을 때, 이런 쪽에다가 투표를 하는 사람이 현재 우리나라 한국의 현실 보면은 반 정도는 있는 것이에요, 현재. 그러니까 0.7%의 아슬아슬한 그런 차이밖에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이러한 이념, 근대의 정신, 이런 것을 얼마나 체계 있게 우리가 교육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느냐, 청소년 교육이죠, 공교육.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당면한 과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인데,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느냐 하는데 판가름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총선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. 다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흐름은 좋다,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논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